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그동안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참 논의가 길었는데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내일부터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7년 만입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는지, 또 지나게 된다면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할 것인지, 또 공사 기간 동안에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참 궁금하실 텐데요. 도시철도 2호선 언제 어떻게 공사를 하고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얘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박남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최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내일 기공식이시라고요? 3시에 기공식 한다는데 네. 기공식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1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본격 착공을 하게 된 만큼 행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중앙부처 관계자 그리고 이 도시철도 2호선이 잘 되게끔 많이 도와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경제 건설 단체 그리고 2호선 건설에 따른 특히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될 그 노인 장애인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 내일 오후 3시에 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드디어 기공식을 시작을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 위원장님,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은 이제 건설 결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논의가 길었는데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를 도입했다 이런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건설 결정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아마 10월경에 도시철도 2호선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승인 고시되었고요. 2018년 11월 11일부터 수기조사와 시민 공론화 조사를 걸쳐서 16년간의 논쟁을 아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마 시장과 그 시 관계자들은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동안 중지됐던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요, 지역 건설업체 또 우리 기업 참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광주 시민들은 대다수는 도시철도 2호선이 빨리 착공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을 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건설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최 교수님, 네. 사실은 17년 동안의 논의 과정 교통 전문가로 또 쭉 같이 봐오셨는데 아마 감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철도 2호선. 네, 17년 동안 찬반 양론 속에서 경론이 많았는데 네. 그 중심에 서서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착공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간선교통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이 되면 생활권 간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 체계를 통합한다면 광주시에서 정말로 도시가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교통 문제도 해결하는데 굉장히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본부장님, 이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게 될 도시철도 2호선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2호선은 총 연장은 약 42km가 됩니다. 그래서 이 42km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고 우리 2호선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순환선으로 이렇게 건설됩니다. 네. 아마 다른 어떤 그 지역에서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총 2조
61억 원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60%인 1조 3,057억 원을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 시비는 40%인 8,704억 원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총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추진됩니다. 3단계 네. 상황은 저희가 준비한 CG를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저희가 빨간색으로 현재 돼 있는 데가 현재 3단계 중에서 1단계 이번에 공사가 공사를 시작되는 시작할 이제 곳. 그 예. 부분입니다. 이 1단계 구간은 상무역, 금호지구,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학교 앞에 그다음에 강주역까지 총 연장이 약 17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거장 20개소와 차량 1개소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은 지역업체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6개 공구로 분할해서 시공사를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정이 되게 되면은 9월 중에 저희들이 시공 측량이나 공사 구간 예고를 위한 간판들을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지하 시설물 파악을 하고 또 도로 조명 허가 등을 거쳐서 도로 굴착 공사까지 대략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은 저희는 기 사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실굴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또 2단계 구간은 강주역에서 전남대, 일곡지구, 첨단지구, 수안지구, 운남지구에서 시청까지 총 20km가 되겠고 정거장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구간은 백운광장에서 진월, 효천역까지 4.8km 구간인데 정거장은 6개, 주박기지 1개소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2020년 이후에 저희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광주시청에서 광주역 쪽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가 1단계, 이제 북쪽으로가 2단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1단계 공사를 마치면 일단 운행을 하는 거죠. 1단계에는. 그렇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하고 2단계를 다시 공사를 하고 네네. 또 2단계 완공하고 운행하면서 3단계 하고 네, 예. 지금 여기까지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사를 지금 1단계 기간에 6공구로 나누시는 거죠. 네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까? 공사 업체들이? 지금 사업자 선정이 6개 공구 중에서 네. 5개 공구는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가 됐고 1개 공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개만 네. 선정 진행 중이시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지하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언제 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은 전체 구간이 41.8k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 1단계 17km에 대해서는 2023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24년, 3단계는 25년을 완공으로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순조롭게 건설이 이루어진다면은 2호선 개통은 총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구간은 2023년에 시청, 백운광장, 강주역에 이르는 17km 구간에 대해서는 5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 3단계 구간도 순차적으로 또 개통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1단계를 완공을 하시고 네. 2024년에 2단계를 완공하신다고요? 1년 만에 네. 그럼 공사를 저희가 해왔습니까? 공사가 이제 겹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를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또 일부 진행하면서 2단계를 또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2단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3단계를 또 시작을 네, 하고 이렇게 네. 가시는군요. 그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5년이면 2호선이 전부 다 완공이 돼서 운행하는 게 목표다. 네, 예. 뭐 공사는 또 가다 보면 좀 줄어들지는 잘 않더라고요. 늘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시고요. 최 교수님, 이제 이게 다 되면 2025년에 다 되면 광주 도심을 30분 내에 연결한다. 일단 목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도시철도 자체가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정시성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쾌적성이 있고 또 많이 수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생활권이 광주시 도시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첨단이랄지 뭐 광주대 쪽 남쪽이랄지 조선대랄지 이런 지역들이 대량 수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것이고, 특히 지금 1호선의 역세권에 사는 사람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2호선까지 합한다면 한 10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 인구의 한 71% 정도가 역세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1호선밖에 없어서 이용보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2호선까지 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거의 많이 포함될 거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제 2호선만 있는 게 아니라 1호선, 2호선을 간선으로 하고 거기에 시내버스랄지 마을버스 또는 뭐 자전거 교통이랄지 보행축을 잘 연결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쪽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광주시의 교통체계로 자리매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도시철도 1호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다니는 노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2호선은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선이 형성이 돼서 소위 역세권 안에 71%의 주민들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역세권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뭐 수도권 지역은 특히나 전철 들어오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황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역세권의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호선과 더불어서 순환선 2호선이 개통이 되면 도시철도는 사람의 혈관처럼 시민의 이동이 빠르고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 혈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주거단지 개발과 상권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요. 문화시설 및 의료시설 등 중심으로 소비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세권 경제 권역이 형성돼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신구도심 간의 정지 인구 및 도시개발 정도 및 경제 격차가 해소되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신도심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될 거다. 네.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이 동구 지역 구도심 쪽도 많이 지나니까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건설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긴 했는데 저심도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본 사례가 별로 없죠, 이게?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럼 있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약간 이제 일부 구간에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를 이렇게 저심도 공고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심도 방식. 예. 우리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하철로 통칭되는 대서주권 도시철도는 운영 개선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자에 현재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전철은 기존의 도시철도 즉 중형 철도에 비해서 소형화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운행 편성이나 운행 시격 등을 자유자재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속성과 쾌적성 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저심도 공법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아주 얕게 굴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승강장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심도 경전철은 말 그대로 얇게 굴착을 해서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얇게 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기간에 대해서 아주 그 최소 공사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사비의 절감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을 저희들이 방금 전에 그림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지하 1층을 대합실 겸 승강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 또 그에 따라서 이동 동선이 아주 단순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럼으로써 타 이동 교통수단과 아주 연계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즉 환승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 수요 창출 극대화에 아주 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나중에 만들고 나면 이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심도 방식을 택했다 이런 설명이신데, 근데 그래도 이게 많이 한 데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땅 밑으로 깊이 파면 안전할 것 같은데 이게 표피에서 별로 차이가 없으면 공사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 참 지하 매장물도 많고 한데 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죠?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심도라는 것은 사실 공법으로 얘기하기는 좀 처음 나온, 우리 지역에서 처음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3, 40m, 50m 이렇게 들어가는 대심도 공법에 대비해서 얇기 때문에 저심도 공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대심도보다도 저심도가 공사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성도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심도 공법. 네, 뭐 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도시철도 이런 거 건설하면서 이렇게 깊이 팠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장래를 위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비용을 적게 들이는 쪽에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철이 저심도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실시된 사례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도 실은 깊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백운광장이랄지 또는 남광주 그 고가 근처 이런 데는 깊이 들어가는데, 필요할 때는 깊이 들어가지만 저심도로 해서 문제가 없는 데는 충분히 채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다를 그렇게 저심도로 한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저심도 공법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이제 표층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7년 동안 논의가 되면서 사실은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교수님 그동안에 이 저심도 공법 외에 어떤 비교 검토했던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고가 경전철이죠.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좀 광주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고가 경전철, 그다음에 대구 방식, 노면전차, 대구 방식하고도 좀 다릅니다. 대구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간 시스템이었고요. 저희 광주에서 채택하려고 한 거는 경전철에 대한 사양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적게 들이고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한 게 저는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저심도는 결국에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노면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잘 됐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17년 동안 논의만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대전이나 수원 지역이 트램을 도입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트램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속도가 좀 낮고요. 네. 그리고 또 장거리 간선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트램 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서 결국에는 고가 경전철 아니면 저심도 경전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많은 대안들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잠깐 요약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비용이 많이 줄 거다 저심도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지하철 1호선이 시민들한테 이 비용 때문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죠.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존 지하 건설 방식은 도로 하부를 25m 이상 깊이 굴착해서 시공을 하는 반면에 저희 저심도 공법은 평균 7, 8m 정도 굴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차량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굴착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또 구조가 단순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구간에서 표준 공사비가 저희가 보기로는 한 30%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절감이 되고 또 굴착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서 기존 대심도 공법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해진 어떤 예산 속에서 이러한 어떤 이 지상 고가를 지하로 이렇게 넣으면서 상당히 이런 예산 절감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1호선에 비해서는 3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내일부터 1단계 공사 시작하는데 이제 5개 구간의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체들이 됐습니까? 과거에 최소 입찰, 최저가 입찰의 어떤 단점이 많이 노출돼서 2017년부터 종합평가제라는 이 입찰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 업체들의 어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평가제로 이렇게 선정이 된 5개 업체는 공사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하도급사의 어떤 관리도 문제 또는 신인도까지 종합 평가를 해서 사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이 입찰 제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저가 입찰, 예산을 공사비를 적게 낸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셨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그럼 어떤 점들을 포인트를 두고 업체를 특별히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종합평가제 입찰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기술 이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도 보지만은 그 업체의 기술 능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사회적 신인도까지 이렇게 고려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저가로 해서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의 어떤 보완 대책으로서 나온 그런 입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큰 공사 건설업체 선정할 때 잡음도 꽤 많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그런 얘기들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광주시가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조달청이 했습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듯이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이 업체 선정의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필요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광주시가 만들어서 조달청이 주시고 선정 과정은 조달청이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군요. 네. 황 위원장님, 이번 사실 전체 예산이 2조 원이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2조 원짜리 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죠.
더 큰 게 없을 만큼 큰 사업인데 이런 큰 사업할 때 광주 지역 업체들도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 발전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6개 그 시공 공급별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은 25%에서 35%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방 지역업체가 우리 송악건설에 한 1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남주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의무 공동대 도급으로 아마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면서 저희 지역업체를 많이 좀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 시의 건설업체가 시공 능력이 적어서 아마 발주는 상당히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또 평가가 되고요. 평균적으로 시공 그 참여 비율이 25%에서 31%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49% 기준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많이 높여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 정도까지는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뭐 저희가 아까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6개 업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지역 하도급 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문제를 질문 드리니까 우리 황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열의를 내시는데 본부장님 49%까지 할 수 있는데 25에서 31%밖에 안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개정이 된 그 입찰 방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지역의 어떤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의 어떤 포션을 만약에 40% 법에는 40%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 아까 예, 49%가 저희가 이제 그래서 49%까지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40%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총 금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들의 시공 능력이 4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400억 이상이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개 업체 이상이 돼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 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이 안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40%를 요구했는데 400억이 안 되는 되는 건설업체가 9개라고 그러면은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이 제도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업체들을 그래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계산해서 10개, 300억 이상이 그러면은 10개 이상이 되게끔 또는 200억 이상이 10개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공사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그나마 그렇게 제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특별히 아무튼 그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이번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가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의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소외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지역 건설 업체들의 어떤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아까 공동 도급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하도급도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광주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된 자재 또는 광주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아마 이 시공사에게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해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의 어떤 많은 참여와 또 지역업체들에게 이런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광주 건설업계가 상대적으로 건축업계에 비해서 건축업계는 지난 수년 동안에 아파트 많이 지어서 사실은 실적을 많이 냈는데
지역업체, 건설업체가 그 물량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소만 전라남도로 네, 살짝 네. 옮겨가지고 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시장이 열린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그런 시공 능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그 업체들이 저희 공사를 많이 이렇게 그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타 지역에서도 어떤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이런 기회에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공사 물량이 없었던 게 오히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그런 네, 결과를 네. 내버렸네요. 그렇군요. 황 위원장님 아마 지역 건설업체가 의회에도 꽤 많이 요구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2억 이상의 그 국책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군공항이 이전했을 경우 이에는 아마 강주에 없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건설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측이나 우리 이용섭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도급이라는 것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왕에 하는 공사니까 지역 경제에도 또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이제 그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길도 좀 막히고 네. 그럴 텐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아마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구간들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교통 불편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본에 착공하는 1단계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상무지구, 월드컵 경기장, 백운 노타리, 남광주 고가 부분, 그다음에 서방사거리에서 강주역까지 아주 교통의 아주 혼잡한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그런 구간을 현재 우리 2호선이 지나가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호선 건설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통처리 특별대책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호선 공사의 전체적인 교통처리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단위 구간별로 공사를 분할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혼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공사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또 우회로 안내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공사 현장에서는 유도를 하고요. 또한 이제 먼 거리에서도 특히 백운 노타리를 예를 들면은 통행량이 여러 군데서 모이게 되는데 아예 초입부터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즉 예를 들면은 나주 방면에서 백운광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통량에 대해서는 초입 송암고가나 우리 이순환도로 쪽으로 먼저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부분은 백운노타리 바로 오기 전에 장산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해제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이름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버스 운영에 있어서 또 문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관련 부서하고 가급적이면은 노선을 조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세 조정을 해서라도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가급적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노력 분명히 하실 테죠. 교통 해소를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좀 제안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교통 해소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광주시에서도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대책반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불편한 거를 잘 안 참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어떤 걸 제안하고 싶냐면 현장 상황 대책반 정도를 운영을 해서 만약에 신호를 바꿔야 된다 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대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뭐 우회도로는 사전 안내가 진짜 중요하죠. 미리미리 하는 거. 그다음에 버스 노선 변경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 방법이 이제 버스 노선까지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장에 오는 그 인력들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불편할 건데, 거기다 그 양반들 그 주차까지 모두 해놓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하는 측에서 반드시 주차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공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 우선 자기들 공사 편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할 때는 시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이 먼저다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 사실 공사장 근처에 차 대놓고 막 이러시는데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좀 모셔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거의 한번 그렇게 멈췄다 가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지체를 아주 그냥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부의 교통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간을 단계별로 이렇게 또 해서 어떤 영향이 적도록 구간도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또 교수님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공사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또 화제가 되고 관심을 가는 게 백운고가도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면 철거를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철거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공사가 사업체가 정해지게 되면은 바로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하철 공사하고 철거, 그다음에 지하차도 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한 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주변에서는 현재 하수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사들이 백운 광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따로따로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의 어떤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언제부터 철거를 시작한다 아직 이런 결정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공사하고 이제 시공 계획을, 철거 계획을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언제까지 저희가 한다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은 시공 전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 계획사가 이제 오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황 위원장님, 사실 이 백운고가 문제 지역에서 논란도 컸고 아마 그 지역에서는 꽤 철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공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백운광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도시철도 2호선에서 이제 백운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또 지하차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는 아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 하면 아마 우리 광주의 백운광장은 앞으로 광주시의 경제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쪽에서 이동 인구나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이제 특히 저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누질 사업인데요. 누질 사업이라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누질 사업이 2019년도 8월 2일 날 고시가 돼가지고요. 백운광장 일원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동안에 약 879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잘 되면 아마 우리 백운광장은 도실도 2호선과 아울러서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아마 획을 그을 수 있는 아마 그 굉장히 좋은 백운광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가 크네요. 본부장님, 이제 네. 또 교통불편 얘기했는데 또 공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안전사고 부분이죠.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 1호선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깝게도 11분이 공사 중에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의 사고 발생 유형을 순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가시설 작업 중에 이제 작업자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설 시설물 등의 그 낙하 떨어지거나 또는 그 흩날리는 그런 그 비례 사고로 이렇게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환경이 좁기 때문에 중장비 어떤 운행에 있어서 어떤 그 이 부주의로 근로자가 낀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호선 건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교훈을 2호선에서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현재 아주 우리 건설 안전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해서 향후에 책자로 현재 내서 근로자들에게 주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더더욱이나 공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2호선에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도 하고 또 다행히 또 저희들이 경전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 차선만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따져가면서 그런 인근 주변 건축물에 어떤 피해를 안 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또 공구가 6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현장을 또 서로 교차를 해서 이렇게 점검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런 서로의 어떤 이 부족한 점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도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뭐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예, 결국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특히 공사 참여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지나는 이제 보행자 안전이랄지 또 차량들의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배려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 좀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광주가 40%, 전체 공사비의 40%. 네. 근데 2조의 40%면 이게 8천억이죠? 네.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어떻게 사업비 확보는 잘 됐습니까? 예, 우선 총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1,761억인데 저희 시의 포션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70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자금 운영 사항을 보게 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사업 계획에 포함을 해서 현재 이 사업비의 어떤 확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실집행률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내년에 국비의 어떤 확보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서 내년 예산 또는 2021년 예산에 있어서도 국비를 많이 있게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초기부터 아주 긴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광주시에서 내야 될 40% 이건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지방채로 마련하는 거죠? 지방채는 저희가 시비가 부족했을 때 저희가 지방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시비가 이상이 없지만 중간에 가다가 시비 어떤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충당을 하는 그러니까 10% 정도를 저희가 충당하게 됩니다. 홍 위원장님, 사실 이제 예산 문제는 시의회가 또 깊이 관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 재정에 부담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재정 문제입니다. 2호선 건설이 우리가 8,704억 정도는 사실은 일시에 이제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6년에서 8년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마 저희가 정부에서 국비로 받아오는 돈이 60%는 1조 3,557억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강주시에 아마 지방 채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채무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 건정도가 매년 1,1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규모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하 있고 또 2019년도 기준 부채 상환 금액이 1,563억 정도 수준으로 아마 20년도부터 도실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규정하는 적정 기준 25분의 이내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주시의 지금 현재 지방 채무 추이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19.4%였는데 2018년도에 18.7%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는 15.64%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굉장히 지방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좋은 소식이네요. 예. 교수님, 이제 봉사가 만약에 잘 끝나면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사실은 이 수송분담률이 3.6% 굉장히 적은 수준인데 많이 늘어야겠죠? 늘겠죠? 당연히 늘리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얼마나 늘 걸로 보십니까? 일단 현재 1호선 2.6%고요. 1단계가 되면 한 6.4%까지 높아진다는데 그건 조금 자신이 아직 없고 네. 그다음에 완전 개통되면 12%인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1, 2호선은 좀 멀리 갈 수 있는 간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또는 자전거 교통, 또 보행을 또 편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도시철도 1, 2호선이 되면 이제 판은 깔아줬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광주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거는 광주시 교통당국하고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송분담률이 12%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자 운행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적자가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전하고 비슷하게 현재 가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은 수요를 더 늘려서 2호선이 건설되더라도 된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서 저희가 개통이 되는 시점에 그런 대책들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수요를 충분하게 늘려서 아마 적자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2호선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나서 지선과 연장선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이렇게 지선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딱 따라서 어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우리 대도시권에 저희들이
그 철도망 계획을 그 용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5년마다 검토를 하는데 그 용역 속에서 지선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저희하고 중앙부처하고 그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내년이나 조만간에 그 용역을 현재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 건설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저는 꼭 말씀해 주시죠. 철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황 위원장님, 이 2호선 개통 후에 이용객이 늘지 않으면 시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 부담이 저희가 지금 현재 1호선 같은 경우 적자가 한 400억 정도 저희가 적자하고 또 만약에 2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평균 아마 210억 정도가 적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나 그래서 교통복지로 아마 그 시민들께서나 이렇게 모두 관련되신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이나 뭐 지하철이 흑자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역시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좀 접근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오늘 1시간 가까이 서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잘 하시고요. 네. 특히 안전하게 시민 불편을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군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될 때는 이거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니 정작 공사를 한다니까 이번에는 공사 기간에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듭니다. 무엇보다 공사 중 안전사고도 없어야겠고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